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민주당 이정원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예.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예. 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70여 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70여 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 왔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별건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 또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친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 검찰이 드디어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1954년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로 72년 동안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죠. 경찰도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검찰이 완벽하게 수사권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헌법 소원을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법안은 완전히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시행 또 법령들이라든지 규칙, 또 시행령 이런 것들을 손을 봐야 됩니다. 예. 앞으로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정말 빨리빨리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문제는 이제 경찰이 혹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제 경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네. 그럴 우려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경찰이 명백한 비위 때는 최소 해임 또는 파면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기소권만 가지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지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경찰 단계에서 암장되는 것 아니냐, 묻혀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도 반드시 잘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최소 해임해야 된다. 해임과 파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검찰이 보안 수사권은 이제 내려놓게 됐습니다만 보안 수사 요구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안 네.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안에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를 연장해서 그러니까 총 2달. 네, 2달 안에 보안 수사를 마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이 확실하게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예. 공소청의 검사는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그런 역할만 맡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걸 경찰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7대 범죄. 경우에 예. 전권 송치, 그러니까 예.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졌다고 하더라도 예. 아동학대라든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을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도록 예. 하는 그런 규정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마음대로 그냥 무혐의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회적 약자
각자 7대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판단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게 되면 예.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중수청이 보안 수사를 네.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경찰이 보안 수사를 또 다시 맡아서 또 다시 사건을 덮어버린다거나 끝내는 무혐의 종결 처리하지 못하도록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그리고 그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도록 경찰이 반드시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과정, 이런 전 과정들은 예. 검찰이 바디캠을 설치해서 모든 과정들을 녹화하도록 했고, 이런 수사의 모든 과정들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네,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앞으로 검사와 경찰이 제대로 협력을 할까? 뭐 그런 우려도 나오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검찰은 기소하고 또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으면 될 것이고요. 다만 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앞으로 2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예. 또 수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2달 안에 다 끝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수사 공백이 없도록 서둘러서 지금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요. 중대범죄 수사청의 수사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각 검찰을 돌아다니면서 중대범죄 수사청에 합류할 검사나 수사관들을 모집하는 역할들, 그런 작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수사관들이 중대범죄 수사청 그리고 또 경찰,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기반 마련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남은 기간 필요한 것 같고요. 검찰은 이제 수사권을 내려놓았으니까 제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또 공소 유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수청이 새로 출범을 네. 하면 중수청이 수사를 하는데 기존의 검사나 경찰이 원할 경우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원할 경우 중수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검장급 검사가 1급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차장 부장 검사는 2급 그리고 10년 기준으로 3급, 4급 이렇게 나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10년 이상은 3급 네. 그리고 10년 미만은 4급 이렇게 준다는데 그 지검장이 1급으로 갈까요? 전 그 생각이 들던데. 네, 수사에 욕심이 있는 예. 검찰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뭐 미래나 장래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수사 경력이 앞으로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들의 경우에는 예. 수사관으로서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역량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또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수청은 이제 검사가 아니고 중수청은 네. 모두 수사관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칭도 이제 단일화됐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500명을 뽑아야 돼요. 네. 쉽진 않을 거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2,500명. 맞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역량 있는 수사관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또 뭐 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자신의 역량을 충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예. 수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과 또 생명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지금 충청권을 한 번 했고 네. 그다음에 부울경에서 2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승 1패였어요. 정청래 그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그 1위를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됐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를? 처음 경선이 이루어진 곳이 충청권이었잖아요. 충청권. 예.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의 고향입니다. 고향. 예.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당연히
앞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근소한 차이이긴 합니다만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충청권에서 했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부산, 울산, 경남. 울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예. 부산과 경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거뒀죠.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가 강세 지역이었다라고 예. 이미 뭐 평가는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로 승패가 결정날 것이냐라고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충청과 부울경을 다 합쳐도 1%포인트가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김민석 후보 측에서 보게 되면 충청이라든지 부산, 경남 쪽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의 차이로 막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선전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네. 이제 호남과 서울, 경기 수도권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호남이 33%가량이 되나요? 네, 3분의 1 정도의 네, 권리당원이 호남 그리고 지역에 수도권, 서울, 경기가 한 38%, 네. 두 개를 합하면 70%가 넘잖아요. 네. 결국 호남과 수도권 민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당대표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을 지금 우리 권리당원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집권 여당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정적으로 당정청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화합하고 통합하면서 뜻을 한대로 모으는 단일 대우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청와대와 정부와 하나가 돼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를 잘 평가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슈가 됐던 게 다름 아닌 그 추가 투표의 네. 그 내용인데, 일부에서 전당대회 추가 투표를 주장을 하니까, 정청래 후보가 투표 쿠데타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뭐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추가 투표가. 네, 이번 전당대회는 크게 뭐 두세 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또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이미 지난주에 충청권과 부울경에서는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가 진행이 됐고 그게 합산돼서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주, 인천에서 토요일에 당원 대회가 열리고요. 강원, 대구, 경북에서 일요일에 예. 당원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미 권리당원들의 투표는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 제주, 인천의 경우에는 어제부터 8월 4일부터 8월 4일과 5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ARS 투표는 6일과 7일, 목요일, 금요일에 실시가 됩니다. 복잡하네요. 네, 강원, 대구, 경북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원, 대구, 경북은 온라인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7일, 8일 또 이틀 동안 ARS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권리당원 투표는 해당 지역의 당원 대회가 열리기 전에 사실상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온라인 투표 그리고 ARS 당원 권리당원 투표의 결과가 그 해당 지역에서 경선이 그 당원 대회가 열리는 날 공개가 되는 공개가 것입니다.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전국 대의원들이 있잖아요. 전국 대의원이 현재 17,667명인데 이 전국 대의원들의 경우에는 8월 17일 예. 네. 최종일. 최종적으로 네. 네. 전국 대회가 열리는 그때 전국 대의원들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됩니다. 8월 17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그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나서 현장에서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투표를 하고 전당대회 때 후보의 연설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두구 의원인가요? 민주당 쪽에서 그러지 말고 후보의 연설을 듣고 나서 하자. 이게 결국 이제 재투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논란 일고.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우에도
전국을 돌면서 현재 당원대에 참여하고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지도부로서 비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설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 참여하고 또 지켜보는 당원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 연설을 듣기도 전에 그 후보의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뭐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 듣기 전에 이미 권리당원들은 온라인 투표, ARS 투표를 해버린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고쳐야 할 그런 전당대회 관련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덕구 의원님이라든지 또 일부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우에 이미 권리당원들이 온라인과 ARS 투표를 통해서 투표는 끝났는데 예. 그때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8월 17일에 또 ARS 투표라든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1인 1표라고 해서 당원 주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를 놓쳤거나 바빠가지고 투표에 이미 끝난 투표이지만 참여 못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투표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쿠데타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룰을 바꾸는 것은 잘못됐다. 예.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어서 맞서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어느 쪽에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회를 준다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네. 다른 쪽에서는 세계 어느 곳도 이렇게 한 사례가 없다라고 쿠데타로 반발하니까 결국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투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지금 너무 커요. 맞습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날선 표현들, 그리고 폄훼, 멸칭, 예. 모욕적인 언사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당원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예. 이것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또다시 혐오로 이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동지들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그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들인데 동지들끼리 주고받을 언어가 아닌 너무 과한 지나친 그런 표현들이 모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박쥐와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동료 또 동지들 그리고 상대 경쟁 후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식구들인데 그 다른 후보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혼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의 표현을 통해서 박쥐라는 표현을 쓰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다면 들렸다면 사과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니까 예. 또 김영호 의원 쪽에서는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또 계속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당대회는 8월 17일에 끝나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우리는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하나가 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갈등하고 분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합니다. 네.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총선 네. 나오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선에서 같은 민주당 후보들끼리 정말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네. 그 그래도 앙금이- 넘어서는 안 앙금이- 될 선이 있죠. 네, 근데 그 앙금이 나중에 쉽게 풀리나요? 그게 참 쉽게 쉽진 풀리지 않죠. 네. 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죠. 네, 네. 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요, 네. 대선 때는 또 다 손을 네, 잡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가 설정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당대표나 총선 내부적 경선할 때는 싸우다가도 대통령 할 때는 또 하나로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다시 손을 잡을 텐데 굳이 맞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또 회복 당사자 탄력성이 입장에서는 그게 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서운할 수는 있겠죠. 네, 당사자 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나중에 정말 더 이상
돌아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좀 어느 정도의 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예. 본인의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내가 더 당 대표로서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은데 상대 문제점들을 집요하게 파고 들거나 아니면 팩트가 아닌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멸칭 등을 쓰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게 당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현명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은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정치인의 언어, 정치인의 품격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의 당선만을 위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선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거나 팩트가 아닌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들은 이제 그만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윤리위 제소까지는 가진 않았죠, 서로. 네, 그래서 뭐 한다는 서로 말은 나왔는데.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예. 윤리위원회 제소하겠다라고 그랬죠. 하는 건데 예. 네.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대표가 누가 되든 네. 윤리 제소를 하면 또 그 내용이 정말 네, 심각해질 그렇게 텐데. 되면 뭐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현재 국민의힘의 장동혁 당대표 계속해서 뭐 윤리위원회 동료 선후배들을 제소하고 또 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2, 3일 안에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동혁 당대표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다 징계위에 회부하고 뭐 이런 상태 징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주 강성 지지층들만 끌고 가려고 하면서 네,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될 것 같고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경쟁하되 동지로서의 언어를 사용해주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승자는 폭넓은 가슴으로 패자를 끌어안고 패자는 또 그 결과를 제대로 승복하고 승자와 함께 하나 된 모습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단일 대우를 만드는데 앞장서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에 첫 번째로 주력한 게 다름 아닌 부동산 주식시장 대책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 레버리지는 기탁금인가요? 그거를 1,000에서 3천만 원으로 네, 올린 네, 뒤에 네. 좀 이렇게 수그러졌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특히 뭐 주식 폭락, ETF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본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네,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2022년부터 사실상의 그 주택 공급 부진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공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수도권 신규 5만 호 공급 계획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그린벨트라든지 국유지 등을 적극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이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많은 또 비판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공급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또 공급 물량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와 금융 정책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한 공급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발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죠. 예. 지난 31일. 그래서 대형주 쏠림을 좀 완화하고 중소형 성장주로의 자금 유입 뭐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대책들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 투자 심리들이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또 건강한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